네, 그러면은 아직 많이 들어오시진 않은 것 같은데, 어, 일단 시간이 됐으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9월 발표 첫 번째 주, 어, Episodic and Associative Memory from Special Scaffolds in the Hippocampus라는 2025년 네이처에 실린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6명이 한 팀이었고, 그래서 6명이 파트를 나눠서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간단한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런 된장찌개 사진을 보면은, 많은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삼겹살집에서 먹은 된장찌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삼겹살 집 장소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삼겹살을 뭐 같이 먹은 친구와 뭐 나눈 얘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는 어떤 작은 큐를 가지고 그 큐와 관련된 장소를 떠올릴 수도 있고 그 큐와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관련된 게 바로 히포캠퍼스죠. 그래서 에피소딕 메모리와 스페셜 메모리가 어느 기억이긴 하지만 완전 다른 형태의 종류의 기억인데 이것이 히포캠팔 컴플렉스에 어떻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기능을 하는가가 사실 생물학적으로 이제 풀리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리고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메모리 클리프라는 이제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이 한계 중에 하나인데 메모리 클리프라는 거는 전통적인 호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억이 저장되는 패턴을 이제 리콜을 하려고 할 때 그 뉴런의 개수보다 그 패턴의 수가 조금이라도 이제 초과를 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인출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리콜 퍼포먼스가 어떤 일정 수준에서 갑자기 0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클래시컬한 모델의 그런 한계점이었고요. 이 논문에서는 그걸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는 게 벡터 해시 모델, 이제 벡터 히포캠펄 스캐폴드 헤테로시어시드 메모리의 약자를 이렇게 저자가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결국 다루려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에피소딕 메모리랑 어, 스페셜 메모리를 통합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고자 하는 건데, 그거를 위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아이디어는 기억의 내용으로부터 기억의 뼈대가 되는 스캐폴드를 분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공사장 이렇게 뼈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마치 좌표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앵무새라는 내용을 기억하고자 할 때, 내용을, 음, 아무렇게나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뼈대가 되는 거에다가 좌표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일화 기억을 기억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요. 시퀀스 메모리는 결국 시간 순에 따라 변하는 어떤 메모리일 텐데 그것을 매 시간마다 통으로 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 동안 변하는 델타 값만큼만 기억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 델타 값을 그럼 고차원이 아니라 저차원에서 다루도록 해서, 그럼 결국 이 모델은 저차원에서의 델타 값, 즉 되게 용량이 작은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더 오랜 시간 동안 일화 기억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는 앞으로 이제 발표할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음, 그 전에 이제 메모리 클리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론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 X축을 보시면은 저장된 기억의 개수고, Y축은 패턴당 저장된 기억과 인출된 기억 사이 상호 정보랑, 즉 기억 리콜의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홉필드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런 수 n에 비례하는 개수의 패턴을 저장을 하면은 기억 정확도가 갑자기 0으로 추락을 합니다. 또 가운데나 이제 오른쪽 가운데 그래프처럼 희소성을 이용하거나 뭐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변형한 홉필드 네트워크도 모두 이 절벽 현상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혹시 지금 잘 보이나요? 그대로? 네. 어, 그래서 이 절벽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를 이제 저자는 생각을 했고요.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이론적 한계인데, 결국엔 그 이론적 한계를 매 순간순간 거기 한계까지 도달을 하면서, 어, 패턴이 늘어나더라도 점진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델을 구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키텍처인데요. 실제 뇌 구조에 기반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음, 뇌후각 피질의 격자세포가 바로 이 주황색 부분이고요. 분홍색은 이 해마 부분이고, 초록색은 바로 이 감각 입력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 입력층으로 저희가 받아들인 어떤 시각 정보나 청각 정보나 다양한 큐가 들어오고요. 그게 우리 해마로 연결이 되고, 그 해마가 다시 어떤 공간적인 기억을 하는 그리드 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음, 그래서 여기 화살표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주황색이랑 분홍색을 보면 점선이랑 이렇게 실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작위적이지만 이렇게 고정된 연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뼈대를 형성을 하는 건데 변하지 않는 어떤 뼈대를 형성함으로써 변하는 어떤 다른 기억을 뼈대 위에 붙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분홍색이랑 초록색, 즉 이제 해마랑 감각층 사이의 연결은 경험에 따라 변하는 어떤 가소성을 가진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떤 안정적인 주소로 위해 그 변하는 기억 내용을 붙이는 방식이고요. 이 파란색 박스는 그리드 페이스의 변화를 나타내는 저차원 속도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강점은 이 기본 구조를 약간씩 변형해서 해마의 복합적인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C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포인터로 설명을 하면은 결국 아이템 메모리 개별 항목을 기억하는 모델이고, D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속도 벡터 B가 추가된 건데, 그럼 이제 그리드 셀이 기억하는 어떤 공간을 조금씩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페셜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할 수 있고, E에서는 이 B가 업데이트 되긴 하는데, 이게 히포캠퍼스라는 어떤 내부 상태와 연관이 돼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어떤 시간에 따른 에피소딕 메모리를 할 때, 어, 이 히포캠퍼스의 내부 상태랑 실제 그리드 셀의 변화를 연결시켜서 기억을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F 같은 경우는 이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겠지만, 음, 메모리 팰러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 네, 그래서 어떤 저희가 메모리를 어떤 좀 복잡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싶을 때 하는 방식이 메모리 팰러스인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구조가 아까 스캐폴드를 이제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 코어 메커니즘은 어, 결국 노이즈에 강하다. 뼈대 자체는 노이즈가 들어오더라도 변하지 않으니까 로버스트하다라는 특성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 2B에서 왼쪽 위 두 사진은 각각 오리지널 그리드 스테이트와 오리지널 히포캠펄
스테이트인데요. 그래서 보신 대로 세 번째 사진에서 노이즈를 추가를 해봤어요. 그 해마 상태에다. 그리고 이 노이즈한 상태를 다시 그리드 셀과 이게 소통을 하는 스캐폴드 다이내믹을 거쳤더니 결국엔 다시 원래의 해마 상태로 리커버가 됐었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평균 히포캠펄 스테이트의 한 25% 정도까지는 노이즈를 추가하더라도 이런 기존 뼈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렇게 노이즈에서 복구되는 상태를 어트랙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런 어트랙터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는데, 피겨 2C를 보면은, 그리드 모듈 수가 증가할수록 픽스 포인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드 모듈이 3개만 있어도 수천 개, 5개만 있어도 수백만 개의 그런 안정적인 메모리 스테이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저자들은 이제 모든 연결이 어트랙터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히포캠펄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실험했는데 그 결과가 피겨 2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모든 픽스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최소 히포캠펄 뉴런 개수가 모듈 수에만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수에만 선형적으로 비례를 하기 때문에 히포캠펄 셀이 수백 개만 있어도 그 수백만 개의 어트랙터를 형성할 수 있고 있는 그 수백만 개의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뇌가 뉴런이 많다곤 하지만 실제로 기억하는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한된 뉴런 숫자로 평생의 기억을 저장하는 원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거는 이제 strong generalization 특성인데, 어, 뭐 이렇게 뼈대랑 기억을 연결시키는 거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이제 마치 머신러닝에 있어서 최종적인 학습된, 음, 학습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학습시키기까지 과정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 이렇게 그리드 스테이트를 안정화하기까지, 어, 얼마나 걸리느냐, 또는 얼마 만에 안정화가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 피겨 2F를 보면은, 모든 그리드 스테이트를 학습하지 않아도 전체가 안정화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은 선을 보시면은 이론적인 최소값인 수직 점선 근처에서 이미 모든 이제 픽스 포인트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 우리 신생아나 소아가 사실 모든 마치 우리가 딥러닝의 모든 데이터를 때려 넣는 것 마냥 모든 데이터를 경험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동물이 또는 어린 소아가 제한된 공간만 탐색을 해도 그것만으로 평생 사용할 어떤 메모리 스캐폴드를 안정화하고 완성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스캐폴드가 실제 메모리 저장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면 아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메모리 클립 현상이 이 그래프에서도 보이는데 이제 이 검은색 같은 경우는 벡터 해시 이 저자의 모델이고요. 어, 이 경우는 이제 기존의 메모리 클립 없이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색깔 그래프처럼 이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 패턴이 나더라도 리콜 능력이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스캐폴드와 헤테로 어세시에이션의 그 분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헤테로 어세시에이션을 이런 이름 붙인 이유는 어, 히포캠퍼스로 들어오는 센서리 인풋이랑 그 히포캠퍼스 자체가 이제 다른데 그거를 이제 커넥션 했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인 거고 어, 여기서 피겨 3A를 보시면은 그리드 히포캠펄 스캐폴드는 고정되어 있고 센서리 히포캠펄 커넥션만 이렇게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치 도서관으로 비유를 하면은 이제 서가 구조는 고정되어 있고 책만 바꿔 끼우는 거랑도 같은데요. 그리고 3B를 보면은 실제 작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반이 노이지한 인풋이 들어왔으면은 스캐폴드 어트랙터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정확한 메모리로 리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주인공이 꿈속으로 들어가는 영화라는 일부 단서만 가지고도 어떤 인셉션이라는 음, 영화를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전체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이 왼쪽 이미지는 이제 메모리 컨티뉴엄인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메모리 클리프가 없다는 겁니다. 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theoretical limit인데 그거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거의 한계치에 가깝게 유지를 하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겨 3F를 보시면은 더 명확한데 그리드가 이제 주황색 그리고 히포캠펄 스테이트가 보라색 이게 항상 완벽히 거의 복구가 되죠. 센서리 부분이 초록색은 네,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가 기억할 용량이 늘어나면은 각각 기억의 세부 사항은 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죠. 대신에 세부 사항을 줄임으로써 거기서 생긴 용량을 가지고 새로운 기억을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존 기억을 다 까먹는 대신 어떤 디테일을 줄이고 어떤 전체적인 기억을 계속 어,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저자들은 결국 이런 어떤 제한된 아키텍처가 기존의 다른 모델, 뭐 딥러닝스러운 그런 모델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걸 알아내는데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 선이 fully trainable 오토 인코더 보다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된 벡터 해시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요. 현재 AI 모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end-to-end 딥 러닝인데 그게 꼭 만능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실제 이미지를 보더라도 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박스 안의 결과가 오토인코더의 결과인데 점점 흐릿해지죠. 이거 흐릿해지는 대신에 검은 테두리로 표시된 이 벡터 해시 결과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이제 복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바이올로지컬 컨스트레인트가 오히려 더 나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제공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어서 아마 이따 디스커션 때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이 왜 가능한지 직관적으로 이제 또 저자는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 딥러닝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 포인트들을 어떤 에너지 지형의 낮은 쪽에 어, 위치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피겨 3H의 에너지 지형을 보면은 호필드는 메모리 내용에 따라 이렇게 되게 울퉁불퉁합니다. 대신에 벡터 해시는 되게 이렇게 균등하게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H 지금 호필 네트워크처럼 되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다면은 어떤 그러니까 어떤 큐를 가지고 메모리 리커를 할 때 어, 여러 데이터들끼리 서로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리컬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벡터리스처럼 기존 어떤 빨랫줄 같은 뼈대를 두고 거기에 뭔가 빨래 집게를 집어서 빨래를 널듯이 데이터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띄워 놓으면 그럼 데이터 사이의 그런 간섭을 훨씬 최소화할 수 있고 노이즈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리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직관적인 설명으로 그 저자는 자신의 이 모델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파트는 이어서 발표를 어, 하면 되겠습니다. 음, 네, 저는 그 다음으로 벡터 해시 모델의 Spatial Inference and Memory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피규어 4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피규어 4번이 논문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기 위해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반복된 이야기지만 기존의 기억 네트워크는 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성능이 무너지는 현상인 메모리 클리프 문제가 있었습니다. 벡터 C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델이기 때문에 스페이셜 메모리의 스캐폴드와 감각적인 컨텐츠를 분리하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또 피규어 4번은 이러한 구제가 실제로 스페이셜 메모리에서 공간을 기억하고 추론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음, 피규어 4번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은 다음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 그리드 셀과 플레이스 셀은 모두 익숙한 개념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리드 셀과 패스 인테그레이션은 육각형 격자 패턴 형태로 발화하는 그리드 셀이 속도 정보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입니다. 또 플레이스 셀은 특정한 위치에서만 발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 Zero Shot Inference라는 개념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경로에서도 모델이 올바른 랜드마크를 예측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Path Integration이 경로의 형태가 아니라 속도 정보의 누적으로 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에서도 동일한 내부 위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규어 4A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A는 벡터 C의 구조와 양방향적 추론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앞서 소개된 그 모델의 형태 중에서 그리드셀 모듈에서 고리 모양의 연결로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속도 입력을 받아서 타임스텝마다 격자 위상을 이동시키는 그 모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히포캠펄 스테이트는 그리드셀 스캐폴드와 감각 정보를 연결하는 계층으로 작용하고, 어, 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위쪽 흐름은 관측된 랜드마크에서 출발하고 또 아래쪽 흐름은 그리드 상태에서 출발하는 차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또 위쪽 흐름은 이제 흑백 랜드마크 그림을 입력하면 해마 상태가 활성화되고 그게 다시 그리드 상태로 복원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 흐름은 반대로 이미 위치가 알려진 경우에 그리드 모듈의 정보가 해마를 활성화하고 다시 센서리 스테이지로 내려가서 랜드마크를 예측하는 모습입니다. 즉 센서리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위치를 추정하는 것과 반대로 위치로부터 센서리 스테이지 예측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그림입니다. 4B는 개별 뉴런들의 공간적 발화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어, 위쪽에 있는 이제 세 개는 히포캠펄 셀의 예시인데 각각의 세포가 공간의 특정 지점에서만 활성화되고 나머지 위치에서는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 모습인 플레이스 필드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관찰되는 플레이스 셀의 전형적인 특징과 일치함을 알 수 있고 또 아래쪽에 있는 그리드 모듈의 예시를 보면 주기적으로 여러 위치에서 발화가 나타나고 이것이 실제로 그리드 셀이 보여주는 격자 주기성을 모델이 재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벡터 C가 해마와 그리드 셀의 생물학적 특성을 잘 모사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또한 4C는 이제 Zero Shot Inference를 보여주는데 어, 그림에 파란색 점을 연결하고 있는 자세히 보면 흰색 경로가 보이는데요. 왼쪽의 흰색 경로인 학습 경로를 따라가면 모델이 총 4개의 랜드마크와 그 위치를 학습한 후에 어, 이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흰색 경로를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동선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점만 알려줬을 때 벨로시티를 통해서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도 그 위치에 어떤 랜드마크가 있을지 예측할 수 있었고 또 여기서 처음 보는 길에서도 환경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은 증명되었지만 논문에서도 밝혔다시피 저장된 랜드마크 수가 히포캠퍼스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그 복원된 랜드마크가 원본보다 다소 디그레이드 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4D에서 4F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차적인 학습을 나타낸 부분인데요. 여러 개의 방을 연속적으로 학습하는 상황에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4D에서는 이 실험의 프로토콜을 보여주는데 그 무작위로 선택된 10 곱하기 10 격자 패치에 각 방이 할당되고 학습할 때는 그 파란색 방을 따라가면서 센서리 클루를 저장하고 또 그 뒤에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방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총 11개의 방을 모두 학습한 뒤에는 초록색 부분에서 재검증을 하고 마지막으로 회색은 어두운 환경, 즉 랜드마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단 하나의 시작 단서만으로 패스 인티그레이션을 통해 전체 룸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2를 보시면 그 각 방에서의 히포캠플 튜닝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방을 순차적으로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플레이스 필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어두운 환경에서도 단일 단서로 전체 방의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F를 보면 세로축이 센서리 랜드마크를 재구성했을 때의 상호 정보량인데 검은 곡선이 모델의 성능, 그리고 파란 곡선이 대존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이때 방을 11개까지 학습해도 이전 방들의 기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은 없고 대신 재구성 정확도가 점차 감소하는 그 저자들이 말하길 메모리 컨티뉴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메모리 클리프 문제가 아니라 점진적 약화가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G에서 4J는 리매핑을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4G와 4H를 먼저 보면 4G는 왜 다른 방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기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각 방들이 모듈별로 무작위의 시작 포인트를 받고 따라서 모듈 간 위상 이동이 다르게 일어나고 여러 모듈을 조합한 전체 그리드 코드 공간에서는 서로 겹치지 않는 조합적으로 분리된 룸 코드가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H는 히포캠플 스테이트의 유사도 행렬입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방 번호이고 색이 유사도의 크기인데 같은 방 내에서는 유사도가 밝게 나타났지만 다른 방 사이에서는 어두워지는 모습에서 서로 다른 방은 거의 직교한 상태로 독립적으로 보호가 된다는 뜻을 알아낼 수 있고 또 실제 실험 데이터와도 패턴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I와 J를 보면 4I는 같은 방, 다른 방, 그리고 무작위 셔플의 조건을 비교를 했는데 다른 방끼리의 유사도는 셔플 조건과 비슷할 정도로 낮다는 점에서 방마다 코드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J를 보면 각 히포캠펄 셀이 몇 개의 방에서 활성화되는지를 나타낸 분포인데 대부분의 셀은 소수의 방에서만 활성화되고 일부 셀만 여러 방에서 활성화되므로 이 분포 역시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K에서 4M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Continuous Extension을 나타낸 피겨들입니다. 모델이 좀 더 생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완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를 살펴본 부분인데 4K에서 한 처리는 연속값을 갖는 그리드 모듈을 사용했고 또 각 모듈이 2차원 격자 위에서 가우시안 범프 형태의 활성을 보이도록 수정했습니다. 이 주기적 패턴이 여러 모듈의 집단 벡터, 개별 그리드 셀의 발화 패턴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4L 같은 경우에는 개념도인데 원래는 이산적인 점으로 저장되던 그 스캐폴드 어트랙터들이 촘촘해지면 2차원 연속 매니폴드로 접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해마 상태 공간 속에서 2차원 공간이 매끄럽게 인베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M은 이렇게 연속적인 구현을 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양방향 추론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피겨 4번은 벡터 애쉬가 단순히 이론적이기만 한 모델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서도 스페이셜 메모리와 추론 그리고 컨티뉴스 러닝에서 안정적이고 생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그림이었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가 되었나요? 그, 발표자분이 자기 참석을 못하게 되셔서 동영상으로 대신 찍어서 제가 그 동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시면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 Vector Updating of Grid States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트는 앞서 보았던 해마의 두 가지 역할 중에서 에피소딕 메모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해마가 에피소딕 메모리를 기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일단 에피소딕 메모리는 Sequences of Events in Time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즉슨 어떤 시간선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순차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을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딕 메모리를 한번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현을 해볼 텐데, 앞서 허필드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가 이제 기억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어시메트릭 허필드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에피소딕 메모리를 기억하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저 디파인드 패턴이 들어갔을 때 이를 바탕으로 이제 웨이트를 학습하고 그 다음 넥스트, 그 다음에 유저 디파인드 패턴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 형태로 순차적으로 기억해 나가는 형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피규어가 허필드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이 시퀀스를 기억해낼 수 있느냐를 실험을 해 보았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빨리 기억에 실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quickly failed to reconstruct 했고요. 지금 불과 51번의 스텝 만에 기억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로는 어떤 기억의 근사치를 복원해내는데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앞서 보았던 메모리 클리프랑 연결되는 내용인데,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캐퍼시티보다 넘는 양의 내용을 기억하고자 하면은 그 기억력이 0으로 수렴해 버리는 현상을 의미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사치조차도 기억해내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해마에서 갖고 있는 인간의 기억과는 조금 다른 형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앞서는 이제 허필드 네트워크만 가지고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를 기억해 보고자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내용이 스캐폴드라는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해마의 기억 형태를 복원해 보자 라는 내용이었으니까, 스캐폴드를 이용해 가지고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해서 이 에피소딕 메모리가 구현되도록 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델은 일단 히포캠퍼스에 해당하는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어시메트릭 허필드-like 네트워크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모델을 실험해 보았는데, 그 결과 이제 스캐폴드의 영향으로 앞서 보았던 51스텝보다는 2배 정도 증가한 102스텝 정도까지 기억을 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2스텝 정도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증가는 아니니까 저희가 세컨드 모델을 논문에서는 시도해 보았는데, 세컨드 모델은 기존에는 이 네트워크가 학습을 히포캠퍼스 스테이츠를 기준으로 학습을 했는데, 이 대신에 스캐폴드의 스테이츠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이제 이 히포캠퍼스 스테이츠는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에 의해서 임의로 주어지는 반면에, 스캐폴드 스테이츠는 어떤 히포캠퍼스 스테이츠를 대응시켜가지고 그 그리드 스테이츠에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캐폴드 스테이츠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에서 진행한 건데, 그 결과를 보면은 28스텝밖에 가지 않아서 기억에 실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제 기억을 계속 이 두 모델 모두 이제 스캐폴드를 도입하긴 했지만 그렇게 에피소딕 메모리가 잘 구현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두 모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필요한 그리드 스테이츠가 결국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액티비티 패턴이 주어져야만 이제 어떤 것을 기억해내야 되는지를 복원해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기억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굉장히 고차원의 정보량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논문의 저자들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 에피소딕 메모리에 있어서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를 복원해낼 때 굉장히 적은 정보만으로도 시퀀스를 복원해낼 수 있어야지만이 기억력이 올라간다 라는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차원의 정보만으로도 다음 상태를 기억해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앞서 보았던 스페셜 메모리에서 나왔던 벨로시티 시프트 메커니즘을 이 에피소딕 메모리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그 그리드 스테이츠를 복원할 때 앞선 그리드 스테이츠의 상태랑 이제 거기서부터 그 다음 그리드 스테이츠를 연결짓는 2디멘셔널 벨로시티만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그로부터 다음 스테이츠를 계속해서 적은 정보만으로도 예상해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 스캐폴드의 형태가 지금 원래 있었던 스캐폴드에다가 여기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생긴 요소를 추가했는데, 이것의 이름은 MLP로 어떤 그리드 스테이츠로부터 다음 그리드 스테이츠를 갈 때 필요한 속도 벡터를 복원해내는데 필요한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MLP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MLP를 통과하면은 어떤 그리드 스테이츠로부터 다음 그리드 스테이츠로 갈 때 필요한 2디멘셔널 벨로시티를 복원해낼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그리드 스테이츠를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 스캐폴드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서 봤다시피 이 2디멘셔널 벨로시티만으로도 그리드 스테이트의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정보만으로도 우리가 에피소딕 메모리를 기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메커니즘의 장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억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무려 14,000스텝이나 기억해내는데 성공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이 스캐폴드가 기억력에 있어서 캐패시티를 갖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바닥에 깔려있는 그래프는 지금 헛필드 네트워크랑 헛필드 웨이드 스캐폴드에 대해서 이렇게 몇백 개 정도만 기억하고 나면은 기억력에 메모리 클리프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이제 전환되는 반면에, 이제 벡터 해시를 이용해가지고 2디멘셔널 벨로시티를 이용해서 벨로시티 시프트 메커니즘을 사용한 결과 이게 10의 5승 스케일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었을 때 이게 메모리 클리프가 와가지고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정 수준의 기억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두 가지 그래프들은 이 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억을 저장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X축에 있는 이 요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닛들을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사용했느냐에 대한 수치들인데, 이 Y축에 있는 개수들은 얼마나 많은 커렉트 트랜지션들을 이제 복원해냈는지, 즉 얼마나 많은 시퀀스를 기억해냈는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왼쪽 그래프에서는 HPC 셀의 개수, 즉 히포캠퍼스에 있는 세포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이게 몇백 개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10의 5승 스케일 정도의 정확한 기억을 복원해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왼쪽 그래프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 오른쪽 그래프는 이 MLP 유닛, 즉 이제 앞선 도표에서 이 그리드 스테이트랑 히포캠퍼스의 상태로부터 우리가 다음 상태로 가기 위한 2디멘셔널 벨로시티를 복원해내는 이 작은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MLP로 부르기로 했는데, 이 MLP에 포함되는 유닛의 개수가 몇백 개 스케일만 있더라도 이게 10의 5승 스케일 정도의 옳은 기억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얼마나 적은 세포만으로도 긴 에피소딕 메모리를 기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는 이 벡터 해시를 사용한 이제 시퀀스 스캐폴드가 어떻게 해가지고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외부에서 주어진 센서리한 인풋을 얼마나 잘 복원해내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논문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이 그리드 스테이츠가 포함된 이 스캐폴드에서 시퀀스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 시퀀스의 각 부분에서 이제 외부에서 주어지는 센서리 자극들을 하나씩 후크를 걸듯이 기억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 먼저 이 시퀀스를 외운 다음에 이 시퀀스로부터 각각의 센서리한 인풋을 복원해내는 방식으로 에피소딕 메모리가 센서리하게는 작동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험을 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이 실험은
Asymmetric Hopfield 네트워크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에피소드 메모리가 잘 구현됐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두 번째부터 천 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인풋 해줬을 때 얼마나 잘 기억을 해내는지를 보면은 지금 하나같이 리커된 그림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은 지금 Asymmetric Hopfield 네트워크에서 메모리 클리프가 오는 바람에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캐퍼시티를 벗어나는 바람에 리컬할 수 있는 기억력이 완전 0으로 수렴해버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리컬된 기억이 이제 오리지널한 기억의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완전히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벡터 해시를 이용한 velocity shift 메커니즘을 사용했을 때는 얼마나 잘 리컨을 하는지를 보면은, 일단 먼저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제 아래쪽이 오리지널한 이미지고 이제 위쪽이 이제 리컬된 이미지인데, 지금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림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복원을 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세부적으로, 일단 그리드 시퀀스랑 센서리한 스테이츠까지는 성공적으로 리컬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즉 이 스캐폴드 시퀀스에서는 이 순열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그리드 스테이츠를 이용해서 기억을 해냈고, 그리고 이 센서리 스테이츠를 기억해냈다는 것은 이 각각의 시퀀스에 해당하는 점들이 어떤 사진에 대응돼야 되는지까지도 완벽하게 기억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번 시퀀스에서는 이 사진이 와야 된다까지는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컨텐츠에 해당하는 어떤 센서리한 인풋들은 시퀀스에 대한 기억과는 별개로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그 센서리한 메모리에 대해서는 별개로 기억이 된 다음에 이 시퀀스에 하나씩 대응되는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억해야 될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억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림을 기억해내야 돼 라는 것은 기억을 해냈지만, 이번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기억은 조금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 우리가 지금 보이고자 한 것은 이 에피소딕 메모리에서 얼마나 이 시퀀스를 잘 기억해낼 수 있는가였기 때문에 이 시퀀스까지는 잘 기억을 해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뭘 먹었어? 라고 물어보았을 때 나는 한식 메뉴를 먹었어 라고 대답하는 거는 이제 그리드 시퀀스랑 센서리 스테이츠에 대해서 순서를 기억해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한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모양이 어땠는지, 색깔이 어땠는지, 혹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억들은 우리가 감소할 수 있고 이제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approximately하게 점점 기억력이 감소해 간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센서리 리컬이 얼마나 퀄리티를, 얼마나 좋은 질로 복원이 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히포캠퍼스 셀의 개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기억을 해내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 센서리한 인풋에 대한 기억력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퀀스 한 정보들은 잘 기억을 해내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보면은 이제 여러 헙필드 네트워크들과 벡터 해시에서의 얼마나 이 퍼 시냅스로 기억력을 해내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 지금 헙필드 네트워크들은 각자 어떤 이제 자신의 캐퍼시티가 오면은 메모리 클리프가 오는 바람에 기억력이 전부 다 0으로 수렴해 버리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벡터 해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억력이 0으로 수렴하진 않고 어떤 이제 0이 아닌 수렴값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좀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면은, 이제 기존에 앞서 보았던 이제 실패한 모델들은 어떤 연유에서 실패를 하게 된 것이었냐면은, 이제 기억해야 하는 정보들을 전부 다 온전히 그 자체의 고차원적인 정보 전부를 기억을 해내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기억의 순서가 엉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n차원 정보를 전부 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에서 다음 상태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스캐폴드에서 벡터 시프트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면은 어떤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갈 때 이 2디멘셔널 벨로시티만을 기억을 해주면은 그 다음 상태를 복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상태를 복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량이 줄어들고,
그거를 이 시퀀스를 기억을 한 다음에는 이제 원래 상태는 이제 하나하나의 대응을 통해서 기억을 해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앞선 과정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실험을 통해서 이 방금의 가설에 대한 당위성을 조금 더 뒷받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실험은 이제 2D 벨로시티의 레인지, 즉 앞서 봤던 그 2차원 속도의 범위를 증가시켰을 때 얼마나 많은 기억력을 갖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지금 X축에서 나오는 이 next step distance라는 것이 결국 이제 2dimensional velocity, 즉 다음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correct transition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next step로 가는 디스턴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음 상태로 갈 때 기억해야 하는 양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범위가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다음 상태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늘어나면은 기억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서 보았던 그 인사이트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이제 다음 상태를 복원할 때 필요한 정보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억을 더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뒷받침으로써 이 실험이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발표할 내용은 이제 Entorhinal and Hippocampal Phenomenology라는 제목이고, 이는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벡터 해시 모델이 실제 우리 그리드 셀이나 플레이스 셀 등에서 관찰되는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벡터 해시 모델이 그리드 셀의 특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A를 보시면 벡터 해시 모델의 그리드 셀은 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격자 형태의 활성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추가 탐색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이게 형성되는 격자랑도 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는 이제 단시간 내에 그리드 셀은 격자 패턴을 잘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옆에 B를 보시면 이 어두운 환경에서 감각 단서 없이도 이 그리드 패턴을 잘 형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장시간 탐색을 하게 되면 이 격자 패턴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거는 경로 통합 과정에서 이 외부 감각이 없으니까 오류가 점차 좀 누적되면서 이렇게 그리드 패턴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밝은 환경에서는 감각 단서로부터 이 그리드 셀의 상태를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을 잘 형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 아래 그림 C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리드 셀의 렐러티브 페이즈를 나타낸 건데, 쉽게 말해서 이 그리드 셀끼리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발화를 하는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셀 1, 2가 각각 룸 1, 2에서 보이는 활동 패턴 자체는 그 위치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붉은 영역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렐러티브 페이즈를 계산한 값입니다. 보시면은 룸 1과 룸 2에서 위아래 그리드 셀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리드 세포 하나하나의 그 활동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어도 그들 간의 관계는 좀 불변의 관계를 가지면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스캐폴드를 형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오른쪽에 해마셀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들 간의 관계도 달라지는 이 리매핑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새롭게 들어올 외부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받고 처리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리드 셀과 해마 셀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피겨 B에서 이제 fraction of grid cell hippocampal cell coactiv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드 셀의 활동이랑 해마 셀의 활동이 겹치는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이제 빨간색이 벡터 해시 모델에서 나타난 값이고, 이 검은색은 좀 무작위로 발생시켰을 때 얻은 값인데, 이 붉은색이 확연하게 크다라고 하는 거는 벡터 해시 모델상에서 그리드 셀과 해마 셀의 활동이 서로 연관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에 그림 1을 보시면 이제 왼쪽 그림은 이 해마 셀이 액티베이션 되었을 때를 나타낸 건데, 중간에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해마 셀입니다. 그래서 이 해마 셀이 인액티베이션으로 인해서
그리드 셀로 외부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을 표시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리드 패턴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어두운 환경에서 장시간 탐색을 할 때 외부 감각이 들어오지 못해서 패턴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처럼 이제 해마셀이 인액티베이션 되면은 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그림 F를 보시면은 그리드셀끼리의 코릴레이션은 높게 유지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셀이 좀 리전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그리드 세포상끼리는 좀 불변의 관계를 유지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 그림 E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그리드 셀이 인액티베이션 되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리드 셀로부터 해마셀이 정보를 받지 못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마셀은 여전히 잘 일정한 활동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마셀은 그리드 세포로부터 받지 않더라도 외부 단서만으로도 위치를 추정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스플리터 셀입니다. 이 스플리터 셀이라고 하는 거는 맥락이나 기억 같은 요소에 따라서 발화 패턴이 달라지는 그런 셀들인데, 그림 G를 보시면 이메이지 얼터네이션 태스크라고 해서 경로를 따라서 지나갈 때 이 중간에 공통적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붉은색과 푸른색 궤적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저장이 되겠죠. 내가 지금 어떤 궤적을 갖는지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이 그리드 스페이스 상에서도 구분되게 리매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해마셀의 활동 패턴 자체도 내가 지금 붉은 궤적인지 푸른 궤적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발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I를 보시면은 비슷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일직선상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동하는 그 궤적에 따라서 그리드 스페이스 상에 다르게 리매핑이 되고, 해마셀의 활동 패턴 역시 다르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H랑 J는 이 벡터 해시 모델에서 스플리터 셀 그리고 방향 선택적 셀이 실제 선행 연구 실험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그림 H에서 일단은 H를 보시면 이거는 그림 G의 티메이지 얼터네이션 태스크를 할 때 이 붉은색과 푸른색이 경로를 따랐을 때 파이어링 레이시오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 내가 붉은색을 따르냐 푸른색을 따르냐 이 맥락에 따라서 더 구분된 패턴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벡터 해시 모델이랑 실제 실험이랑 이 레이시오 세부적인 값 자체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분포 자체가 양 끝에 몰려 있고 붉은색과 푸른색이 좀 비슷한 양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푸른색으로 푸른색 궤적에서 활동하는 세포랑 붉은색 궤적에서 활동하는 세포가 좀 균등하게 분포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이 J에서는 이 옆에 그림 I의 일직선 이동 태스크에서 발화 패턴을 본 건데, 디렉션 인덱스가 1에 가까울수록 이제 한 방향에서만 활동한다는 걸 뜻하고, 모델과 실험 모두에서 인덱스 값 1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 값과 모델 값이 세부적인 값 자체는 달라도 이 전체 전반적인 분포 자체가 비슷하다는 것에서 벡터 해시 모델이 실제 실험 양상을 좀 잘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이제 벡터 해시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예측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공간 이동 말고도 이 일화 기억을 회상하거나 상상 속의 공간을 이동하는 등 좀 추상적인 영역을 통과할 때도 격자 패턴과 해마셀의 활동은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격자 세포의 활성화는 여전히 좀 피리어딕하게 나타나면서 격자 패턴을 만들어내고, 어떤 순서를 기억하는 거는 이렇게 형성된 2차원 매니폴드 안에서 속도 벡터를 예측하는 식으로 할 거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해마 세포의 패턴도 좀 저차원 구조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고, 그냥 이 벡터 해시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기억 공고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해마 기억 공고화 현상은 반복적으로 보거나 회상되는 항목은 해마 손상에도 더 강한 저항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현상인데, 왼쪽에 그림 I를 보시면 이 아래쪽에서 같은 패턴의 입력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당 입력에 상하는 이 히포캠퍼스 투 센서리 웨이트 자체가 커지고, 이렇게
반복된 기억은 그림 M에서 보시면은 더 잘 세부 사항까지 정확히 불러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턴 2가 리피티드 됐는데 좀 더 잘 복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림 N 왼쪽을 보시면은 이번에 20% 정도 그 해마셀이 재기능하지 못하는 해마셀 리전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어, 리피티드 된 패턴 자체는 좀 어느 정도 리콜을 잘 한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바로 옆에 오른쪽 그래프는 이 해마셀의 리즘 비율에 따라서 리콜 에러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나타낸 건데, 여기서도 리피티드 패턴만이 좀 어, 해마셀의 리전에도 좀 로버스트하게 잘 복원하고 있다, 기억을 잘 회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그래프 그림 5를 보시면은 이거는 그 아까 기억 공고가 일어날 때 히포캠퍼스에서 센서리로 가는 이 웨이트 자체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 히포캠퍼스 투 그리드 그리고 센서리 투 히포캠퍼스 그 웨이트를 증가시켰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를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전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리 투 히포캠퍼스나 히포캠퍼스 투 그리드를 웨이트를 증가시켜도 추가적인 컨솔리데이션은 발생하지 않고, 결국에 기억 공고화에 있어서는 해마에서 피질로 가는 그 출력 연결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메모리 팔레스 테크니크부터 시작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팔레스라고 하는 기술을 들어봤을 분도 있고 안 들어봤을 분도 있는데, 어, 이제 이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벡터 해시 모델과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팔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의과대학에서 넘버링과 같은 테크닉을 통해서 사물을 기억하는 방식을 말하고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메모리 팔레스는 좀 더 그것보다는 좀 더 공간적인 방식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예시를 드는 것은 카드 서열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왔던 거는 뭐 클로버 킹, 그 다음에 투 of heart, 그 다음에 나인 of diamond, 그 다음에 에이스 of clover, 쓰리 of spade 이렇게 다섯 개의 랜덤한 카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기억할지랑 관련된 그거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공간들, 텔레비전, 소파, 창문, 문,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TV에는 킹 오브 클로버가 떠 있고, 소파에는 투 오브 하트, 그 다음에 창문에는 나인 오브 다이아몬드, 문에는 에이스 오브 클로버가 있고, 다시 컴퓨터에 보니까 쓰리 오브 스페이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특정 공간과 가까이 카드를 연결한 다음에 나아가서 이거를 특정 경로, 이 패스를 따라서 외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주목해야 되는 점은 메모리 팔레스라고 하는 집과 이 패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predefined 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아이템을 각각 연관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패스를 기억하는 게 마치 벨로시티를 통해서 기억하는 해가지고 패스 인티그레이션 하는 과정과 비슷하고, 이 메모리 팔레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도 스페이셜 스캐폴드랑 유사한 점을 지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넘버링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뭐 언어적인 방식으로 뭐 특정 문장이랑 연결해가지고 이 개념들을 외우는 방식인데, 뭐 예를 들어서 ABC 같은 뭐 알파벳 순서에 연결해가지고 뭐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이런 개념들을 연결한 방식이고, 이것 역시 공간적이진 않지만 비슷하게 언어적인 스캐폴드에 연결해가지고 하는 넘버링 하는 그런 메모리 팔레스틱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팰리스라고 하는 게 벡터 해시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벡터 해시 모델에 대해서 다시 리캡을 하자면 그 그리드랑 히포캠퍼스 사이에 그 픽스드 스캐폴드가 있고, 그리고 이 히포캠퍼스에서 뭐 그 로우 디멘셔널 벨로시티를 통해 가지고 패스 인테그레이션 한 방식으로 그 그리드 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며, 나아가
이 그리드랑 히포캠퍼스 사이의 연결들은 픽스드 웨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히포캠퍼스로 그리드로 가는 거는 랜덤 해가지고 그 두 개의 벡터들이 서로 orthogonal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드에서 히포캠퍼스로 가는 과정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과정에서는 한 번 러닝이 이루어지고 한 번 이렇게 한 번 러닝이 이루어지고 그 뒤로는 다시 업데이트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앞선 발표자들이 다뤄주었습니다. 근데 이 픽스 스캐폴드가 결국 이 메모리 팔레스 테크닉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 각각의 공간들과 대응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앞서 그 텔레비전에서 다시 패스를 따라서 소파로 가고, C 패스를 따라서 어, 창문으로 가고, 다시 패스를 따라서 문으로 가고, 패스를 따라서 컴퓨터로 가는 이 픽스 스캐폴드와 패스가 결과적으로 메모리 팰레스랑 상동적입니다. 나아가서 여기에 니모닉 인풋, 넘버링이랑 동일한 말이죠. 그런 니모닉 인풋을 센서리하게 연결하는 이 과정을 헤테로 어소시에이티브 러닝이라고 보면 와 상동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마치 텔레비전에는 킹 오브 클로버가 있고 뭐 소파에는 투 오브 하트가 있었으며 그리고 창문 통해서 뭐 나인 오브 다이아몬드를 봤으며 문을 통해서 뭐 에이스 오브 클로버를 봤다. 이렇게 가까이 공간과 연결시켜주는 과정을 헤테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러스 자체는 일종의 픽스 스캐폴드랑 대응되며, 그리고 메모리 팔러스 자체가 그 스캐폴드를 리플렉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커그니티브한, non-hippocampal한 이런 그 각각의 카드의 인풋이 이 좀 더 히포캠펄하고 위치 정보로 연결되고 뭔가 사파기하학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 히포캠퍼스의 그리드 셀로 설명되는 스캐폴드로 연결하는 이 과정 자체가 메모리 팔레스라고 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설명한 벡터 해시 모델은 여태까지는 조금 인실리코 실험들만 다루었다면, 이게 실용적으로 우리 뇌를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실리코로 벡터 해시 실험도 했었었는데, 실제로 그 피델리티 한 리커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단 그래서 여기에서 그 주목할 만한 점은 벡터 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수적으로 각각 시퀀스 랭스를 많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리 리컬이 그 뭔가 많은 시퀀스를 기억하게 돼도 그 이 스캐폴드의 한 점에 대응할 수 있는 abstract 포인트가 됐다는 점을 위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되게 이론적으로는 메모리 팰리스가 수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약간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추상적인 그런 하나의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소파가 뭐 갈색인지 검정색인지는 나중에 시퀀스를 많이 조사하면 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파에 투어 하트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메모리 팔레스에서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인실리코 모델에서 이 새 집처럼 보이는 이 정보를 이 새랑 연결해서 기억했을 때 뭔가 800, 2000, 3600개의 정보를 기억하더라도 실제 인실리코 모델도 그거를 좀 더 높은 피델리티를 가지고 리콜 했다고 보여주시는 피겨 7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아가서 익스텐디드 스캐폴드를 통해서 그 그리드셀에 있는 그 스캐폴드가 이론적으로 이 수많은 모듈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듈 개수만큼 지수적으로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약간 히포캠퍼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저장한다면 히포캠퍼스 셀 자체가 그 일종의 바토넥이 되고, 메모리 팔레스 아이템 리컬이 그러면 되게 많은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고 메모리 클리프로 보이는 반면, 메모리 팔레스 테크니크가 저렇게 니모닉을 픽스 스캐폴드랑 지수적으로 많은 점들을 가진 픽스 스캐폴드랑 연결시킴으로써 굉장히 많은 아이템 리컬할 수가 있고, 여기에 CV4승을 초과한 정보들을 초과하더라도 클립 형상을 보이지 않고 gradual degradation을 보여주는 게 이분들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만큼 메모리 팔레스가 벡터 해시랑 연결되는 우수한 어떤 테크니크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앞서 분들이 그 자세히 다뤄주셔가지고 메모리 팔레스 테크니크는 이렇게 짧게 다루도록 하고,
디스커션 파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먼저 이제 제가 디스커션에서 다루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벡터 해시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저자들도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히포캠퍼 그리드 셀 모듈을 통한 일종의 픽스 스캐폴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저장하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그 AI 모델을 저장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catastrophic forgetting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죠. catastrophic forgetting은 실제로 트랜스포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catastrophic forgetting을 그런 좀 미티게이션 하기 위해서 구글에서도 그 트랜스포머과 attention 메커니즘을 모듈레이션 한 아키텍처를 계속 새로 발표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는 이렇게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트랜스포머에 넣으면 더 이용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점은 그 트랜스포머와 그 스케일링 러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AI에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이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바탕으로 한 모델보다 위전 트랜스포머 같이 단순히 스케일을 늘린 모델들이 오히려 더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리처드 서튼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컴퓨테이션을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더 효과적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찾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하는 그런 보고서들을 썼던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보다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리터럴 레슨을 리처드 서튼이라는 저자가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저자들이 발표한 것처럼 이 The scaffolder를 통해서 catastrophic forgetting을 미티게이션하는 스트래티지가 AI 리서치에서도 relevant 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의견을 모으는 한번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 것처럼 자유롭게 손 들고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세웅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학회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컨텍스트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근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여기서 말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이제 제너럴한 저희가 AI에서 얘기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일까요? 아니면 좀 더 약간 이런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말하시는 걸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적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미티게이션 하는 그런 전략이라는 점에서 AI에서도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오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스터디가 저는 너무 관심이 있는 스터디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지금 현재 LLM의 어떤 트랜스포머를 많이 쌓아서 규모를 키워서 하는 이런 연구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말은 되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특히 오늘 제가 갔다 온 학회가 이제 로보틱스 학회인데 로보틱스에서도 지금 뭐 LLM 비슷한 VLA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LLM이 발전한 것처럼 로보틱스도 발전할까라는 질문을 항상 저는 계속 던지고 있는데 저는 특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경우에는 좀 더 기존 텍스트 기반 LLM보다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 그러니까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다시 그 메인스트림으로 돌아오는 사실 2018년, 19년 이후부터는 다 LLM으로 다들 빨려 들어갔었는데 왜 잘 되는지도 모르지만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서버 많이 사고 해서 했었는데 뭔가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그런 컴퓨테이션 에피시시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아마 슬랙 채널에도 올렸었는데 뭐 하이라키컬 리즈닝 모델 어 이라는 어떤 그 페이퍼도 보면은 뭔가 어쨌든 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그 학습 과정을 하이라키컬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것들을 약간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되게 에피션트한 러닝 알고리즘이 나왔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어쨌든 그러한 그 뇌에서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고 하는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제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 그러니까 어, 기존의 어떤 LLM처럼 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해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저희가 인터키 바이스를 이제 AI 모델에 인젝트 해준다고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류의 논문들을 더 많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의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세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전에 공유되었던 HRM 같은 경우도 뭔가 뇌에서 인스파이어된 인덕티브적인 바이어스를 정확히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뇌에서 인스파이어된 아키텍처를 가져와 가지고 실제로 더 효율적인 그 러닝과 리즈닝 메커니즘을 만들었었죠.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이제 AI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 스터디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 다들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의견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발표자 분들도, 의견 공유해 주셔도 되니까, 그 같이 9월 발표했던 분들도 조금 의견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저 여기 넣으신 짤이 되게 재밌네요. 아, 네. 네, 이 그, AI 사람들만 음, 저도 재밌는 웃으려나? 짤 아무튼 네네 같아가지고. 네. 네, 일단, 뭐, 다른 분, 나중에도 그,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분들은 말해도 되니까,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은 인덕티브 바이어스. 되게 재밌는 주제지만, 좀 약간 AI적인 주제고, 조금 더 뉴로사이언스적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일라페테라는 분의 랩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최근에도 또 후속 논문을 냈더라고요. 네이처 말고 다른 학회에서. 그래가지고 이 히포캠퍼스 말고 다른 브레인 리전으로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가 다루는 그 실제로 G 실험을 했었고,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이 T3 메이즈에서 타월과 좀 더 많은 쪽으로 마우스가 이동을 하면 그 리워드를 받는 이런 태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벡터 해시 모델과 뭐 RNN을 연결시켜가지고 이 실제로 벡터 해시는 히포캠퍼스니까 좀 더 executive function을 취하는 그런 프론탈 콜텍스 모델까지 그런 모사해가지고 프론탈 콜텍스랑 히포캠퍼스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기에서 포지션과 에비던스는 각각 어떻게 넌 히포캠퍼과 히포캠퍼 인풋이 연결되는지 이거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자 웨이퍼 캠퍼스뿐 아니라 전두엽까지 확장하고자 이분들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해 놨는데 흔히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냥 RNN을 사용하는 M0 모델, 에비던스랑 포지션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각 RNN에 들어가는
M0 플러스 모델 여기까지는 벡터 해시 안 쓰다가 이제 M1부터는 이제 벡터 해시적인 아키텍처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M1은 포지션만 넣는 경우 M2는 이제 포지션하고 이 센서리랑 히포캠퍼스 사이에 헤테로 어소시에이션을 넣은 경우 M3는 에비던스랑 포지션을 조인트하게 그리드 셀러터 레프레젠테이션 한 경우 M4은 에비던스랑 포지션을 개별적으로 그 그리드 셀러터 레프레젠테이션 한 경우 M4는 에비던스랑 포지션을 조인트하고 레프레젠테이션 하나 M3랑은 다르게 이제 다시 센서링 히포캠퍼스 사이 헤테로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총 7개의 모델을 두고 비교를 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중 어떤 모델이 이 G가 보상을 찾아가는 T-shaped maze에서 보상을 찾아가는 이 실험과 가장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지 비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교했을 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한 M3와 M5가 가장 키뮬러티브 석세스 레이트가 높은 걸 우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선과 갈색 선이 가장 석세스 레이트이 높죠. 그리고 이거에 비교해서 disjoint representation 한 보라색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벡터 해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석세스 레이트이 좀 더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세웅님이 그 링크를 공유해 주셨는데 방금 확인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제 steps spent per episode in training을 한번 또 확인해 보면 빨간색보다는 그 벡터 해시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 갈색이 보다 스텝스는 좀 덜 쓰이고 브레인 리전 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트레이닝을 하는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갈색과 보라색이 좀 더 트레이닝 속도는 빠르니까 벡터 해시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시사점도 지니고 있지만 여기에 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두엽에서 joint representation을 해가지고 히포캠퍼스에 커넥션을 보인다라는 것을 이분들이 보였다는 점이고 나아가서 벡터 해시 아키텍처를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G 실험 같은 건 없었는데 G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게 벡터 해시적인 모델이 네, 실존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준 것 역시 이 논문의 후속 논문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벡터 해시가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 뇌 영역과 히포캠퍼스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해당 논문과 같이 넌 히포캠퍼과 히포캠퍼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저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과정에서 뭔가 센서리한 인풋과 그런 공간적인 인풋 사이에 어떻게 보면 헤테로 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나는 게 벡터 해시 아키텍처의 전 흥미로운 점이라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센서리 인풋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뭔가 비주얼한 거랑 어디터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좀 더 운동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좀 읽고 쓰는 거랑 관련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되게 예전에 그 화인만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인데 화인만 같은 경우에 숫자를 세는 과정, 화인만 물리학자긴 한데 뭔가 뇌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았던 건지 숫자를 세는 그런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험은 아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냥 가볍게 실험을 하는 거였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 자기 눈 위에서 그 숫자가 옮겨가는 걸 상상하면서 숫자를 센다 하고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소리를 내가지고 그 숫자가 올라가는 거를 되뇌이면서 뭔가 그 숫자 세는 그런 60초까지 세려가면 그런 태스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눈에 보이고 뭔가 서 숫자 세는 태스크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글을 읽으면서 숫자 세는 걸 하지 못한다 했고 뭔가 소리를 내면서 숫자를 세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면서 숫자를 세는 걸 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non 히포캠퍼과 그 히포캠퍼 그 센서리랑 그 어떻게 보면 히포캠퍼스 사이에 그런 커넥션과 어소시에이션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해당 논문에서 가장 내추럴한 그런 후속 연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아가서 이 논문에서 히포캠퍼스랑 엔테리널 콜텍스 그 윗셀 사이에 그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픽스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초기에 러닝은 이루어지지만 굉장히 어릴 때 러닝은 이루어지지만 초기에 러닝이 이루어진 다음에 러닝을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고 얘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우리 흔히 뭐 조기 교육의 중요성 이런 말을 뭐 농담 삼아 하기도 하는데 이거 그 히포캠퍼스랑 엔테리너 사이에 이런 early fixed learning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기 교육의 중요성 이거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것 역시 좀 뇌과학적으로는 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나아가서 이제 정신병리학적으로 히포캠퍼스 자체가 알츠하이머 같은 거랑 연관성이 많으니까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벡터 해시 모델이 어떻게 왜 우리가 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서 후속 뇌과학 연구를 할 수가 있고, 어떠한 뇌의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논의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 디스커션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유롭게 아까처럼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할 거 있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선 인덕티브 바이어스랑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분들 괜찮으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한 3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요번은 히포캠퍼스에 좀 집중해서 하고 있긴 한데 되게 재미난 주제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파인만 저는 아마 비주얼하게 하는 타입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저는 또 약간 키네스테틱한 것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러닝을 하는 그걸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어떤 형태로 사람들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프레퍼런스가 있는 모달리티로 뭔가 와이어링이 돼 있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각 태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러닝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게 되게 인터레스팅한 부분이고 이번에 알게 돼서 되게 재밌긴 하겠네요. 그래서 아까 그 논문 저도 한번 읽어보겠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추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즐겁게 들으셨다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도 있으니까 8시 30분까지 일단 8시 31분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질문 일단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약간 너무 디스커션이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그 앞선 발표 내용 중에서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하거나 하는 내용도 좋을 것 같으니까 자유롭게 의견 공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두 번째 세션이다 보니까 아직 조금 디스커션이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좀 부담 가지지 않고 다들 자유롭게 디스커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8시 반이 있고 다음 발표도 있긴 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디스커션을 받긴 할 텐데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발표자분들 중 아무한테라도 좀 약간 자유롭게 톡을 보내거나 슬랙에서 디스커션을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일단 쉬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진 뒤에 8시 36분에 다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할 분들은 미리 화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